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로 눌러주신 모든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응원이 저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제가 여러 분석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측해왔던 바로 그 미래가 우리 눈앞에서 정말 놀랍도록 정확하게 현실이 되어가는 그 결정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요, 더 이상 클래리티 법안 같은 의회의 입법 절차가 다 끝나기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무서운 속도전으로 새로운 디지털 온체인 금융제국을 건설하고 있고요. 이미 그 게임의 새로운 규칙을 하나하나 써 내려가고 있어요. 앞으로 이 미래의 종착지에 누가 먼저 도착하느냐, 그리고 이 새롭게 쓰이는 규칙을 누가 먼저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진정한 승자와 패자가 갈리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로드맵입니다. 첫째, 미국이 도대체 어떻게 입법 과정을 건너뛰면서 이 엄청난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지 그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볼 거고요. 둘째, 월스트리트에게 주어졌다는 법적 면죄부가 과연 무엇인지. 셋째, 우리 금융 시스템의 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결제 배관이 지금 어떻게 통째로 교체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넷째, 이 모든 과정에서 마침내 드러난 최후의 병목 현상은 무엇인지. 다섯째, 그렇다면 이 새로운 시스템의 심장, 신뢰 레이어를 과연 누가 장악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일 통화 제국의 서막까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미국 입법을 건너낀 속도전. 부제는 의회를 기다리지 않는 행정부의 실행 모드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미국이 더 이상 토론이나 논쟁이 아니라 정말 압도적인 실행 단계로 넘어갔다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이게 바로 제가 왜 이걸 속도전이라고 부르는지, 그리고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계획된 규제의 융단 폭격이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먼저 1월 28일 SEC가 RWA, 그러니까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에 올린 토크나 증권의 법적 프레임을 명확하게 정리하면서 포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불과 3주 뒤인 2월 19일 기관들이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할 때 적용되던 그 무거운 자본 비용을 단 2% 헤어컷으로 대폭 낮춰주면서 사실상 온체인 결제의 비용 장벽을 그냥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역사적인 날이죠. 3월 4일 캔자스시티 연준이 디지털 자산은행인 크라켄의 계좌를 승인하면서 중앙은행 인프라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고요. 정말 놀라운 건 바로 같은 날 금융인프라의 심장부인 DTCC가 상호 운용성이 바로 마지막 병목 현상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이에요. 3월 5일 연준과 통화감독청, 연방예금보험공사가 합동으로 은행들이 토크나 증권을 보유할 때 가졌던 자본 규제의 불확실성을 완전히 정말 깨끗하게 해소해버립니다. 단 몇 주 만에 서로 다른 기관들이 마치 하나의 오케스트라처럼 움직이면서 모든 장애물을 순식간에 제거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파악해야 할 진짜 본질은 바로 이겁니다. 이제 핵심은 CLRT 법안 같은 시장구조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냐, 마냐, 언제 되느냐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 행정부하고 규제 당국은 더 이상 법안 통과를 기다리는 그런 대기 모드가 아닙니다. 이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감독 권한을 총동원해서 기관용 토크나 금융의 레일을 그냥 깔아버리는 완벽한 실행 모드로 전환했다는 겁니다. 이건 토크나를 허용할까 말까 이 단계를 완전히 지나서 기존 금융자산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더 빨리 온체인으로 옮길 것인가라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는 아주 명백하고 강력한 신호인 거죠. 자,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월스트리트를 위한 법적 면죄부. 부제는 거대 자본이 온체인으로 진입하는 문이 열리다입니다. 여기서는 월스트리트의 그 수천조 달러에 달하는 거대한 자금이 온체인 세상으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든 결정적인 규제 변화, 그 핵심을 집중적으로 파헤쳐보겠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이 기술 중립성이라는 어떻게 보면 간단하지만 정말 지극히 강력한 원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 통화감독청, 연방예금보험공사 이 3대 금융규제기관이 동시에 선언한 건데요. 내용은 아주 명확합니다. 자산의 본질, 즉 그 자산이 가진 법적인 권리가 똑같다면 그게 종이장부에 기록되든 아니면 블록체인의 토큰 형태로 기록되든 그 기술의 차이만으로 은행에게 추가적인 자본을 더 쌓으라고 페널티를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건 말 그대로 블록체인 기술에 붙어 있던 원죄를 사면해 준 것과 같아요. 이것이 바로 월스트리트에게 주어진 법정 면죄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비교표를 보시면 그 변화의 크기가 얼마나 극적인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전까지는요, 은행이 토큰화된 자산을 보유하려고 하면 이걸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부터가 불확실했고 정체불명의 리스크로 취급받아서 엄청난 자본 페널티를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이건 은행의 수익성을 직접적으로 갉아먹는 엄청난 장벽이었죠. 심지어 그 자산이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 올라가 있다면 더 큰 위험 자산으로 취급받았습니다. 하지만 3월 5일 발표 이후 이 모든 게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제 기술 중립성 원칙에 따라서 토큰화된 미국 국채는 기존의 미국 국채와 완벽하게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됐고요. 심지어 그게 프라이빗 체인이든 퍼블릭 체인이든 종류도 따지지 않게 된 겁니다. JP모건이나 블랙록 같은 거대 자본의 진입을 막고 있던 가장 큰 족쇄가 풀려버린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숫자, 2%가 게임의 판도를 바꾼 또 하나의 핵심 축입니다. SEC가 기관들, 그러니까 브로커딜러가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할 때 자본을 계산할 때 그 가치를 단 2%만 깎아서 계산하는, 즉 2% 헤어컷을 적용하도록 허용한 겁니다. 과거의 암호화폐 자산에는 100%가 넘는 정말 살인적인 위험 가중치가 붙었던 것과 비교하면요, 이건 사실상 스테이블 코인을 현금과 거의 동일한 등급의 안전자산으로 인정해주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기관들이 온체인에서 RWA를 거래할 때 결제 수단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는 그 비용을 극적으로 낮춰준 아주 실질적인 조치인 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연준하고 규제당국은 분명히 단서를 달았어요. 이 모든 변화가 규제 없는 무법천지를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인용구가 그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죠. 은행은 건전한 리스크 관리, 관행을 적용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즉, 이건 무제한적인 허용이 아니라 토큰화된 자산을 기존 금융 시스템의 아주 엄격한 통제와 감시망 안으로 정식으로 편입시키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기술 때문에 차별은 안 하지만 그에 따르는 책임과 규제는 기존 금융과 똑같이,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뜻이죠.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결제 배관을 교체하다. 돈이 흐르는 길, 즉 금융 시스템의 배관 자체가 지금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왜 상업은행을 그냥 우회해버리는 새로운 결제 고속도로의 탄생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그 시작점입니다. 2026년 3월 4일 캔자스시티 연준이 디지털 자산은행인 크라켄 파이낸셜에 제한적 목적 계정을 승인해줬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은행이 계좌를 하나 열었다? 이런 뉴스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중앙은행의 결제 인프라와 민간 디지털 자산 인프라가 역사상 처음으로 직접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금융 시스템의 배관 자체가 교체되는 거대한 신호탄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 그림이 그 변화를 아주 간단하게 보여줍니다. 과거의 시스템에서는요, 우리가 돈을 보내려면 반드시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상업은행을 거쳐야만 연준의 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었어요. 상업은행이 결제 시스템의 유일한 문지기 역할을 한 거죠.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크라켄 같은 디지털 자산은행을 통해서 고객이 연준의 결제망에 사실상 직접 연결될 수 있게 됩니다. 중간에 떡하니 버티고 있던 상업은행이라는 거대한 중개자가 우회되는 결제 시스템의 근본적인 진화가 시작된 겁니다. 그럼 이 새로운 배관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상업은행이 수십 년간 독점적으로 꽉 쥐고 있던 오프램프, 즉 디지털 자산을 실제 달러로 바꾸는 그 출구의 독점권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둘째, 거래를 하고 나서 실제 결제가 완료되기까지 이틀이 걸리던 인간 중심의 T+2 정산 시대가 저물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인간의 개입 없이 초당 수만, 수백만 건의 거래를 처리해야 하는 미래의 AI와 기계 간 경제, 즉 M2M 경제를 위한 T+0 실시간 원자적 결제 환경이 물리적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경제 시스템의 탄생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네 번째 파트입니다. 드러난 최후의 병목 현상. 자, 이제 월스트리트에 돈이 들어올 법적인 명분이 생겼고 그 돈이 흐를 새로운 고속도로도 뚫렸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것 같은데 아직도 무언가 이 거대한 흐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과연 그 마지막 병목 현상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 완벽하게 준비된 것처럼 보여요. 규제도 풀렸고 인프라도 깔렸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수십조 달러의 자산이 온체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대규모 채택, 즉 매스 어답션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금융 인프라의 최종 보스라고 할 수 있는 DTCC가 직접 내놓았습니다. 바로 DTCC가 공동 백서를 통해서 제시한 5가지 전제 조건입니다. 그들은 대규모 토큰화 채택을 위해서 자산과 부채, 소유권 인식, 자산 이동 프로토콜, 그리고 원장 기술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기술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죠? 하지만 이 모든 기술적인 요소를 뛰어넘는 가장 근본적이고 마지막 전제 조건으로 바로 법률 및 규제 준수를 꼽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드러난 최후의 병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느려서도 아니었고 확장성이 부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수많은 블록체인과 여러 국가를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통용될 수 있는 공통된 고객 확인 제도, 즉 KYC 표준의 부재였습니다. A라는 체인에서 B라는 체인으로 자산을 옮길 때마다 매번 다른 KYC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때문에 자본은 서로 다른 사일로에 갇히게 되고 막대한 중복 비용이 발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대규모 채택을 막는 진짜 장벽이었던 겁니다. 5번째 파트입니다. 누가 신뢰 레이어를 장악하는가? 자, 이제 온체인 금융의 다음 전쟁터가 어디인지 명확해졌습니다. 그것은 더 빠른 체인이나 더 많은 자본이 아니라 바로 신원, 즉 아이덴티티입니다. 이 글로벌 KYC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신뢰 레이어를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이 표는 DTCC가 제기했던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의 유형을 비교한 건데요. 왼쪽에 기존 KYC 솔루션들을 보면 커버리지가 국가별로 다 쪼개져 있고 수천만 명 이상으로 확장하는 데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파이네트워크의 KAS와 같은 모델이 왜 대안으로 주목받는지 그 구조를 한번 살펴보죠. 공식 문서에 따르면 첫째, 230개국 이상을 포괄하는 글로벌 커버리지를 목표로 합니다. 둘째, 이미 수천만 명의 검증을 마친 확장성을 보여주고요. 셋째, 다양한 국가의 규제 형식을 지원하겠다고 명시해서 상호 운용성의 기반을 제시합니다. 넷째, 외부 벤더를 통하는 방식이 아니라 네트워크에 네이티브로 온체인에 통합되어 있어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 신원 확인인 KYC뿐만 아니라 기업 신원 확인인 KYB까지 하나의 통합된 게이트 구조로 설계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바로 이런 구조가 DTCC가 지적했던 파편화된 표준 문제에 대한 하나의 잠재적인 해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월스트리트 같은 거대 금융기관이 이 신원 문제를 마주했을 때 가장 합리적이고 자본 효율적인 해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수백억 달러를 들여서 각자 자기들만의 폐쇄적인 KYC 컨소시엄을 만들고 서로 경쟁하는 걸까요? 그건 DTCC가 그토록 피하고 싶어 했던 사일로를 다시 만드는 어리석은 자해 행위일 뿐입니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획기적인 해답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규모를 갖추고 완성된 글로벌 신원 네트워크의 서비스형 KYC, 즉 KAAS API를 호출해서 그냥 가져다 쓰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발전소를 짓는 대신에 이미 깔려있는 전력망에 플러그를 꼽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새로운 금융 시스템에 신뢰 레이어를 장착하는 가장 효율적인 길인 겁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 파트, 결론입니다. 단일 통화 제국의 서막. 지금까지 우리가 분석한 이 모든 변화가 하나로 합쳐져서 우리 앞에 어떤 새로운 규칙과 새로운 현실을 펼쳐놓게 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분석의 핵심 내용을 3가지로 딱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미국은 더 이상 의회 입법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존 권한을 총동원하는 실행 모드로 온체인 금융 인프라를 이미 구축하고 있습니다. 둘째, 월스트리트의 진입을 막던 가장 큰 장벽이었던 규제 불확실성이 기술 중립성이라는 명확한 원칙 선언으로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이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대규모로 채택되기 위한 마지막 병목은 블록체인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국경을 초월하는 글로벌 신원 확인과 규제 준수, 즉 KYC와 KYB 문제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새로운 제국의 규칙은 이미 쓰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말이죠.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은 이 새로운 규칙을 이해하고 게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플레이어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만 보는 방관자로 남으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이제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